안녕하십니까. 두경부외과 전문의 이용식입니다. 오늘은 노인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끌어나가기 전에 2014년도에 갑상선암에 대한 이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한쪽에서는 갑상선암은 갑상선 초음파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갑상선 초음파를 좀 자제하자 하는 것이었고, 기존의 이제 의사들 입장은 말도 안 된다. 원래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그마한 암을 갑상선을 전부 다 떼는 거는 잘못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학회의 입장은 미국 갑상선 학회에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cm 이하라도 다 떼도 된다고 돼 있다. 미국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미국 갑상선 학회가 제가 주장했던 대로 가이드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학회 측에서는 한국 사람은 미국인과 다르니까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갑상선암이 늘어난 것은 갑상선 초음파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니키포로프 교수라는 분이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암이라고 했던 것의 10 내지 20%가 진짜는 암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암은 이제는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그러한 암인데도 암이라고 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2013년도 7월 29일 날 그 미국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였는데 검진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된 이런 미세한 갑상선암은 이제는 암이라고 부르지도 말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암을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하니까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였지만 그 결과로 이제는 진단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국립암센터의 자료입니다. 자료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여기 갑상선암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갑상선암 발생 현황인데 2013년도까지 꾸준히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생물학적인 그래프에서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2014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바로 우리가 나서서 이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왼쪽 표에서 볼 만한 것은 여기 수술 건수 중에서요. 맨 위에 있는 노란색이 이제 전체 수술 건수인데 이 빨간색이 갑상선을 전부 다 뗐던 케이스가고 이 파란색은 부분 절제술, 그러니까 반만 떼는 겁니다. 여기 비교해 보면 점점 2014년도부터 점점 부분 절제술이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전 절제술보다도 많아졌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그래프는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유독 갑상선 암만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이는 이 하늘색이 이제 부분 절제술이고 이 노란색이 전 절제술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부분 절제술이 많아진 거죠. 네.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점점 자꾸 수술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갑상선암 청구한 그 심평원 자료인데 심평원 자료를 봐도 확실히 이제는 전절제술이 줄어들고 있고 전체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와일드 박사가 이처럼 한국의 갑상선암 환자는 90%가 과잉 진단이다 했고, 또 미국 갑상선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제 10 내지 20%는 더 이상 암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갑상선암이 있다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수술해야 될 거냐 아니냐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약 10%만이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90%의 환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더구나 이 10%도 대부분은 그냥 그 암을 포함해서 일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거지 전부 다 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일에 지금 3만 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 한 300명? 300명이 1%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뭐 꼭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안 해도 되고, 또 10% 중에 대부분은 부분 절제술만으로도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럼 모두 다 제거하고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전신 전이가 있거나 전신 전이가 우려되는 사람은 동위원소 치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전부 다 떼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림프절을 잘 청소만 하면 굳이 갑상선은 전부 다 안 떼도 됩니다. 저는 기도나 식도에 너무 가깝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부 다 떼야 되고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기도나 식도에 암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암을 깨끗하게만 제거할 수 있으면은 갑상선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장면입니다. 수술 장면인데 이분은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갑상선을 떼고 났는데 암이 남아 있어요. 여기. 그래서 남아 있으니까 전부 다 떼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떼냈습니다. 이게 숨길인데요. 기도의 일부를 이렇게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암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보니까 이만큼 결손이 생겼어요. 그대로 두면 숨을 못 쉬겠죠. 바람이 다 새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쇄골 골막을 이용해 가지고 기도를 재건해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꿰맸고 여기도 이제 마저 꿰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존적 절제술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반만 떼는 거를, 그러니까 한쪽을 다 떼는 거를 보존적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보존적 수술에는 뭐 10% 떼는 거, 20% 떼는 거, 30% 떼는 거, 60% 떼는 거 다 보존적 수술이에요. 갑상선을 남겨놓는 겁니다. 가급적.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가운데에 있다. 그럼 과거에는 가운데 있으니까 오른쪽도 떼고 왼쪽도 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운데가 있으면 가운데만, 한쪽에만 있으면 한쪽만 이렇게 떼서 갑상선을 최대한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 있어서 요만큼을 떼냈는데 10년 뒤에 반대쪽에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요만큼만 떼내고 그래도 갑상선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일에 반만 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10년 뒤에는 갑상선이 전부 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조금 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조금 큰 것도 보존 수술이 가능합니다. 뭐 2cm, 3cm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 거는 가능할까요?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갑상선을 보존하는 거죠. 그럼 갑상선을 보존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또 갑상선을 보존하면은 재발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뗄 경우에는 재발률이 5%입니다.
전부 다 떼면 재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떼도 재발률이 5%예요. 그다음에 반만 떼면 8 내지 9%입니다. 부분 절제술을 하면 얼마인가? 뭐 제 경우는 3.8%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 절제술을 할 경우는 반절제술과 비슷합니다. 5%에서 9% 정도. 그래서 요거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보면 1,300 내에 부분 절제술을 했던 사람들을 결과를 이제 분석한 겁니다. 봤더니 재발률과 사망률에서 반절제술하고 다르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갑상선을 많이 보존해도 그리고 그 재발한 사람들을 다시 수술했을 때 성공률은 90% 이상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손발 저림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목소리가 변한 것도 없었고 그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00건 중에서 재수술한 거는 49건으로 3.8%였고 대부분 재발은 림프절에서 재발했다. 갑상선에서 재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을 바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은 이제 수술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조그만 암인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아마 이게 실용화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고주파 열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을 줄일 때 쓰는 방법인데 전자레인지식으로 그 침을 넣어가지고 그 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서도 이것이 유용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모 대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이거를 새로운 기술로 이제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고주파 열치료로 암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9.99%의 알코올을 직접 그 초음파로 보면서 그 암 주변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면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굶어 죽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 절제술도 좋지만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은 내가 70인데 내가 1cm짜리 암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수술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10년에 2, 3mm밖에 안 크는 경우가 84%예요. 그럼 1cm가 12mm가 됐다. 그렇다고 내가 죽나요? 안 죽죠. 그리고 그럼 임파선 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년에 새로운 임파선 전이가 생길 확률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7%의 사람들은 전이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나이가 들수록, 이거 갑상선암에 대한 연구인데요. 나이가 들수록의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 맨 아래 실선으로 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 가까이 돼도 커지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씩 커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자주 지켜봐도 되지만 노인들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20년 남았는데 내가 수술해야 될까? 20년 남으신 분들도 그냥 지켜만 보지 굳이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60이라도 나는 좀 여기 좀 예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그럼 기존의 치료법으로 하면 그럼 보기가 흉할까요? 바로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수술을 어디를 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자세히 봐야지만 여기에 약간 수술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 수술 하면 1,2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 수술하면 2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현혹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첫 번째,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기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뭐가 만져진다 할 때 의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초음파로 발견될 정도의 암은 생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목소리 신경이나 식도, 기도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만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근데 혹을 굉장히 큰 걸 갖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 거는 의사를 꼭 찾아가서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갑상선을 많이 보존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상 갑상선 조직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면 약도 안 먹어도 되죠. 그리고 뭐 흉터가 안 남는 수술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그 꼬임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랬던 경우인데 지켜보는 동안에 없어진 경우나 줄어든 경우를 100예를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뭐 수술을 한다거나 전부 다 떼낸다거나 이런 거를 피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노년에서의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은 너무 또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청객분들이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뭐 과격한 운동이나 또 축구, 뭐 달리기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수술을 얘기하는 건가요? 갑상선을 전부 다 떼어냈나요? 네. 네. 갑상선을 전부 다 떼어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부갑상선도 같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근육이 자꾸 약해지거나 떨림 현상이 심해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과격한 운동을 어차피 못 하시지만 자제하는 게 좋고, 그런 일만 없다면 뭐 갑상선 호르몬을 잘 보충하면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운동도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갑상선암의 초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갑상선암은요, 아예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라는 것도 없고 상당히 커져서 이제 덩어리로 만져지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도 없는데요. 그래서 뭐 목이 답답하다든가 목 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든가 목소리가 변했다든가 이런 것은 갑상선암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목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목소리가 변했는데 이게 갑상선암 때문일까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에 99.9%는 다른 원인이고요. 아주 재수없게 제가 평생 30 몇 년간을 갑상선 환자들을 봤는데 그중에서 딱 한 명만이 재수없이 그 신경이 있는데 암이 자라가지고 목소리가 변했던 것이고, 조그만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증상은 없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연 중에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자료에 보면 갑상선암 환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매년 생기잖아요. 그중에 몇 명이 죽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만 6천 명이 생겨서 국내 1위예요. 암 발생률은 1위인데 그러면 사망률은 몇 위일까요? 사망률은 꼴찌입니다. 그렇죠?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반면에 대장암으로 죽는 사람은 1년에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갑상선암은 암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360명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갑상선암은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덜 위험한 거죠. 갑상선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혹이 큰 거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꼭 의사를 찾아가 봐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노인이 되면 목소리가 좀 젊을 때와 달리 좀 탁해지거나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랑 관련된 주제라니까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다음번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